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강조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영화 포스터는 그 유명한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후속격인 도리를 찾아서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니모와 또 도리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물고기가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대사는 바로 도리의 대사예요. 도리가 말합니다. 도리? 도리? 그게 뭐지? 그건 바로 본인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입니다. 도리는 이렇게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물고기로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연 도리는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처럼 기억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종종 바꿔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메멘토 에르고 숨. 이것은 나는 기억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런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는 몇 년 전에 개봉했었던 우리나라 영화 럭키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유해진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이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포스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약간의 스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의 직업은 킬러입니다. 네, 이게 영화니까 그런 직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영화 초반부에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머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깨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당연히 자기의 직업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마치 그 도리처럼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자기 직업이 뭐였는지도 잊은 채 이렇게 김밥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이 어디를 다쳤죠?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기억은 아마도 머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 중에서 그럼 기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아마 우리의 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처럼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킬로그램 되지 않는 우리 전체 신체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뇌 안에는 1조 개가 넘는 그런 세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우리 뇌를 들여다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균일한 덩어리처럼 생겼지만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부위들만 제가 적어 놓았지만 아주 여러 부위로 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뇌 부위의 이름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그렇다면 이 뇌 부위 중에 과연 기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우리 뇌과학 역사상 유명한 환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HM이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환자 HM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될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후에 이제 이분의 실명이 헨리 몰레이즌이었다는 것이 공개되게 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이었던 헨리는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돼요. 앞선 영화 럭키의 주인공처럼 이 헨리는 곧바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진 않았어요. 기억상실증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뇌전증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뇌전증이란 뇌의 특정한 부위의 신경세포의 활성이 비정상적으로 활성을 보이게 되면서 경련이라든가 의식 상실이라든가 하는 여러 증상들을 보이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 증상은, 뇌전증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그 뇌전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가 찾아가게 된 분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윌리엄 스코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윌리엄 스코빌은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뇌질환을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막 명성을 얻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스코빌 선생님이 유명했었던 것은 뇌 부위를,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로 유명했어요. 뇌전증은 지금도 아주 심각한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정교하게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 HM, 헨리가 수술을 받았던 시절은 1950년대였어요. 그때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었겠죠. 어쨌든 1950년대에 헨리는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뇌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상인의 뇌고 왼쪽에 있는 것이 수술받은 헨리의 뇌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바라본 그림이고 이것은 이제 뇌 절편을 바라본 그 묘사한 그림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수술로 제거된 부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해마라고 부르는 부위가 이 안쪽에 소위 내측두엽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이 해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해마를 포함한 이 부위들이 양쪽 부위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해마는 바다에 살고 있는 해마, seahorse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름을 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 뇌전증 증상이 호전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술은 성공한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환자를 관찰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자 HM이, 헨리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즉 수술 후에는 어제 만났던 분을 오늘 또 만나게 되면 매번 새로 만난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의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캐나다의 뇌과학자 브렌다 밀러 선생님이 환자 HM을 찾아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브렌다 밀러 선생님의 젊었을 적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최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브렌다 밀러 선생님은 환자 HM과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헨리의 그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 연구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M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1953년은 바로 환자 HM이 수술을 받게 된 그런 해입니다. 이 기억상실은 종류에 따라서 순행성 기억상실과 역행성 기억상실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순행성 기억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점, 이 경우 환자 HM은 수술을 받은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래의 기억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순행성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기억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이 시점 이후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억은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것은 이 역행성 기억상실일 거예요. 브렌다 밀러 선생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수술받기 전에, 한 달 전의 기억, 또 작년 생일에는 어땠나요? 그 작년에는 어땠죠? 그 전해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쭉 물어보다 보니 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행성 기억상실은 이렇게 그냥 쭉 새로운 기억을 전혀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역행성 기억상실은 이렇게 기울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분은 해마가 손상이 됐어요. 이 해마라는 뇌 부위는 첫째,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죠? 과연 해마에 평생 동안 기억이 저장됩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해마가 제거되었지만 아주 오래된 기억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또 얼마 동안 저장하는 장소이지만 기억이 평생 동안 저장되는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해마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장소이고 여기에 기억이 평생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된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장소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앞쪽 전두엽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영화 럭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영화 또 다른 포스터 버전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밥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하는 대사예요. 제가 칼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이분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분은 기억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칼을 쓰는 그런 기억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몸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와 정말 상관이 없는 걸까요? 뇌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똑같은 질문을 환자 HM에게 브렌다 밀러 선생님이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몸으로 배우는 것은 잘 배우고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해보게 돼요. 그때 한 실험이 바로 이 거울을 보고 따라 그리기, Mirror Tracing Task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실험 대상자는 이 별을 따라서 그리는 실험을 하게 돼요. 뭐 별 따라 그리기는 별로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이 실험자는 자기의 손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앞에 거울이 놓여져 있어서 거울에 비친 이 별과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별을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직접 뭐 칸막이와 거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직접 해보면 한 번에 그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 HM도 이것을 이 그림에 있는 이 Y축에 있는 것은 이 실수를 한 횟수예요. 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30번의 실수가 있었고 점점점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처음부터 아주 잘해요. 그리고 한 3일쯤 되면 아주 거울 보고 별 그리기 전문가가 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 없이 별을 깔끔하게 그립니다. 여긴 한쪽 결과만 나왔지만 오른손으로도 그리고 왼손으로도 그리고 양손으로 아주 별을 잘 그리게 돼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환자 HM은 해마가 제거되었지만 이렇게 몸으로 배우는 것, 그런 종류의 기억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몸으로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배우는 건 물론 몸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 기억이 저장되는 곳은 뇌 어딘가이겠죠. 하지만 그건 해마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제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기타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금방 정답을 말했지만 이 악기의 이름이 뭐죠? 네, 기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기타라는 것을 어디선가 배웠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실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 기억은 이렇게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기타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남자가 어제 또는 주말에 연인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사건이죠.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건에 대한 기억,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몸으로 배우고 기억하는 것, 기타를 치는 것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렇게 기타 한 가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류의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샌디에고에 계신 레리 스콰이어 교수님이십니다. 이 레리 스콰이어 교수님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을 몇 가지로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법을 제시하셨어요. 크게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소위 말로 할 수 있는 기억인 선언적 기억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선언적 기억 또는 내재적 기억,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종류의 기억으로 우선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언적 기억은 제가 좀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이죠? 기타라는 사실에 대한 기억, 또 기타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라는 사건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선언적 기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아주 잘 알고 있는 해마는 바로 이러한 선언적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다 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치는 것 또는 별을 따라서 그리는 것은 어느 뇌 부위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선조체라고 부르는 부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들이 막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은 그 종류에 따라서 관여하고 있는 이렇게 뇌 부위들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뇌의 다양한 종류의 기억은 뇌의 각기 다른 부위에 저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뇌 안에는 많은 1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특정한 뇌 부위 안에도 아주 많은 수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뇌 부위 안에는 기억이 저장되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을까요? 소위 기억세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린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디즈니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소녀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많은 구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구슬들 하나하나에는 다른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러한 소위 기억 구슬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억을 담는 그릇은 아마도 신경세포일 거예요. 뉴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생겼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정말로 이 영화에서처럼 이 한 가지 기억이 담긴 어떤 특정한 세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재석 씨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죠. 유재석 씨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거나 또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떠한 그 특정 뇌세포의 활성을 측정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유재석 씨의 다양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특정한 세포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볼 때도 이 세포는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포를 유재석 세포, 유재석의 기억이 담겨있는 세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실험은 유재석 씨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한 실험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든 그림이고요. 외국에서 이 실험은 영화 캣우먼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할리베리라는 배우를 대상으로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할리베리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냥 일반적인 사진, 뭐 캣우먼으로 분장한 사진 또는 할리베리라는 이름을 보여주거나 했을 때 해마에 그 할리베리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럼 그 세포는 정말로 할리베리 세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세포가 할리베리 세포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세포를 찾아서 자극을 해보면 제가 아무 데나 있을 때 할리베리를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할리베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할리베리 세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떠한 그런 아주 마술 같은 기술로 그 세포만 활성을 멈추게 한다면 또는 그 세포를 제거한다면 과연 저는 할리베리나 유재석 씨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유재석 세포 또는 할리베리 기억 세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을 사람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겠죠.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동물을 이용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로 생쥐를 이용해서 또 아주 단순한 종류의 기억을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상자에서 표시한 행동실험은 공포조건화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상자에 어떤 상자에 쥐를 넣어주고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발바닥에 아주 약한 전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럼 쥐는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 상자를 무서운 곳으로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포학습, 공포조건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쥐가 이 상자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만약 이 상자를 기억하고 있다면 무서움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이 생쥐가 무서울 때 보이는 반응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소위 우리가 얼어붙기, freezing이라고 부르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쥐가 얼마나 이 상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생쥐의 해마를 촬영한 그런 사진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녹색, 형광색으로 보이는 세포는 바로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그 상자에서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반응을 보인 그런 세포들이 여기 녹색 형광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포들이 저 상자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포를 공포기억 세포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할리베리 실험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 세포들을 인위적으로 자극했을 때 저 쥐가 과연 저 상자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는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포들을 공포기억 세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아주 특정한 멋있는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개발한 분이 지금은 스탠포드에 있는 칼 다이로스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또 MIT의 교수님으로 계신 에드 보이든 박사님과 함께 이 광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정한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렇게 신경세포에 발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 특정 세포에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 세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이 기술을 바로 앞선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우리가 공포기억 세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세포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드디어 공포기억 세포의 실체를 밝히는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실험을 MIT에 있는 토네가와 교수님 연구실에서 해보았어요. 지금 이 쥐는 어저께 그 공포 상자에서 전기 자극을 받았고요. 이 상자는 처음 보는 상자예요. 안전한 상자입니다. 그래서 쥐는 처음에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번쩍번쩍 하는 이 순간에 바로 그 공포기억 세포를 지금 빛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쥐가 구석으로 가만히 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자는 그 공포 학습을 한 그 상자가 아니지만 이 상자에서 지금 바로 그 무서운 상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해마 안에 이러한 기억 세포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은 종류에 따라서 저장되는 뇌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 부위 안에서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기억이 특히 어떤 세포에 저장되는지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희 연구실에서 촬영한 생쥐 해마의 세포들이에요.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보입니다. 여기 세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사진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나타낸 그런 사진들입니다. 왠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뇌 안에는 이렇게 별처럼 아주 많은 반짝이고 또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있는 이런 많은 세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수많은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지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